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궁금한 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먹을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요즘 귤을 사람들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의 넘버원 과일입니다. 귤에 그럼 효능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귤은 비타민C가 매우 많고 또 플라보노이드, 우리가 카로티노이드 이렇게 부르는 항산화 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얀 속껍질 부분에 뭐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귤 이렇게 까면 하얗게 이렇게 실같이 나오는 거요. 네네네. 다 벗겨내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개인 취향일 수 있는데 웃기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귤에 붙어있는 이 하얀 것들을 그냥 입에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면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그 성분 자체가 약간 혈관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누적이 되어 있기도 해서 기왕이면 그냥 드시면 어떨까? 오히려 그 영양으로 봤을 때는 그 흰색을 웬만하면 먹어주는 게 좋다. 근데 뭐 사실 뭐 그거를 꼭 드셔라, 뭐 안 드시면 귤을 드시지 마시라,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제가 개인 취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없애고 드셔도 귤 자체가 비타민C도 많고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들이 있으니까 드시면 좋은데 뭐 흰색을 굳이 깔끔하게 제거 안 하셔도 된다. 그것도 그날의 의미가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귤이 피부 건강에도 좋다는 말이 있어요. 일단 비타민C가 많은 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피부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콜라겐인데 콜라겐은 비타민C 대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가 많은 것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귤 자체가 수분도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체류의 무언가를 가지고 수분을 섭취한다라고 할 때 오이, 수박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처럼 귤도 또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이 신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귤을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귤은 칼륨 함량이 꽤 있어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보면 내가 제어하기 힘든 것일수록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많이 드려요. 귤은 한번 까먹기 시작하면 인간이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 신장이 안 좋으시고 뭐 투석 직전 단계에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칼륨 섭취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 들으셨으면 너무 슬프지만 한두 개 이상은 좀 위험해요. 그렇게 조금 먹어요? 네, 그래서 끊기가 힘든데 귤이 그래서 한두 개 정도가 맥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진짜 고칼륨 혈증에 대한 경고를 받으신 상태라면 피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귤을 하루에 한두 개만 먹어야 된다면 하나를 먹더라도 진짜 맛있는 걸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제일 맛있는 귤을 혹시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것도 개인 취향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지귤 조그만 거 좋아합니다. 근데 노지귤 같은 건 엄청 작잖아요. 그런 건 한 3개까지 먹어도 되지 않나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한 2개 정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보수적으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건강한데 신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우려할 바 아니지만 실제로 콩팥병, 신장병 약간 경고 받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귤이 저속노화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일단 그건 되죠. 일단 비타민C 자체가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이기도 하고 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식이섬유, 귤과 함께 페어링해서 먹을 수 있는 다른 뭐 궁합이 좋은 것들, 다 그런 것들이 다 저속노화에 도움이 되는 짝꿍들이 많죠. 근데 귤과 삼겹살을 드시는 분은 잘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귤이랑 어떤 게 좀 많이 어울리나요? 귤이랑 견과는 궁합이 좋고요. 그리고 귤을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샐러드를 하시면 정말 맛있는데 그 샐러드를 할 때 예를 들어 적양파 이런 것들이랑도 귤은 어울리고요. 비트 같은 것들과도 귤은 어울리고요. 보통의 채소류들과 페어링이 좋아요. 뭐 상상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브로콜리랑 귤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브로콜리 송이 부분과 귤을 샐러드를 해놓으면 굉장히 보기에도 예쁘고 맛있어요. 완전 비타민C 덩어리죠, 그 샐러드 자체는. 과일이랑 궁합이 맞는 음식 같은 걸 얘기를 하면은 견과류가 항상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과일을 주식으로 먹진 않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간식으로 드시게 되는데 과일을 간식으로 택하신다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칭찬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몸에 안 좋은 간식 대신 그래도 과일을 간식으로 택하신 것이니까 잘하셨는데 그럴 때에 나에게 조금 더 건강한 밸런스, 간식을 먹고 나서 다음 끼니까지 조금 더 포만감을 오래 줄 수 있는 짝꿍을 찾는다라고 하면 크게는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견과류. 더 많은 저작작용을 하게 되고 실제로 견과류 자체가 포만감을 줄 수도 있는 재료죠. 그래서 과일이랑 같이 먹으면 좋고, 두 번째는 무가당 요거트. 그릭 요거트도 상관없고 그릭 요거트가 아닌 것도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도 단백질 함량이 높고 나에게 지속적인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재료죠. 그래서 과일이랑
과일이랑 궁합이 좋죠. 간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가 다음 끼니를 정식으로 먹을 때까지 나에게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내가 엉뚱하게 배고프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이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과일과 함께 무엇을 먹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밤에 너무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저녁을 먹었는데도. 그럴 때 이런 과일이랑 견과류를 먹는 걸로 이렇게 대체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위장 상태에 따라서 약간 개인차는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굉장히 위가 예민하다 하신 분들에게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위 상태의 건강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괜찮습니다. 야식을 먹을 바엔 차라리 그렇게 먹는 게 더 나을 너무 수도 좋지. 있고. 근데 치킨 드시고 싶지 않으실까요? 마지막으로는 귤을 좀 건강하게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귤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여기 손바닥이 노랗게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게 한번 손에 잡으면 끊기가 힘든 과일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무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중요하니까 그 양을 잘 설정해 놓고 드시는 거, 특히 귤처럼 한 알, 두 알, 세 알 이렇게 세기 쉬운 것들일수록 나의 양을 잘 설정해 놓고 드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박사님 채널에서 귤과 관련된 맛있는 간식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 조만간 하나 할 예정이긴 한데 미리 예고편처럼 이렇게 광고를 그런 거를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놀러오세요. 네, 너무 좋죠. 보신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세요. 네, 그럼요. 댓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생생하게 남겨주시니까 할 말이 많아요. 네, 앞으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앞에 있는 게 뭔가요? 요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예요 저게? 뭐 같으세요? 강낭콩 같이 생겼는데. 반쯤 맞췄어요. 이거는 동부라고 부르는 콩인데요. 동부요? 네, 이게 흰 강낭콩으로 볼 수 있죠. 처음 들어보세요? 동부? 동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요즘 꽤 많이 쓰는 콩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좀 건강에 좋고 그런 게 있나요? 뭐 사실은 콩 자체가 건강한 식재료이기는 하죠. 그래서 모든 콩이 밭에서 나는 뭐 소고기, 밭에서 나는 단백질 이렇게 부를 만큼 사실 우리가 뭐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방은 적게 가지고 있고 또 각종 미네랄 종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에게 콩은 권장할 만한 식재료죠. 제가 듣기로는 동부콩이 어떻게 보면 콩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팥이랑 좀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모두 영양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콩 자체는 팥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그래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높고 인과 칼륨의 함량도 꽤 높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직감적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좋은 식재료인 거는 사실인데 이제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될 재료.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섭취하는 양을 정해놓고 드셔야 되는 식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 동부콩으로 저희가 알 수 있을 만한 요리나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콩밥을 상상하시면 이제 콩밥 안에 들어가 있는 콩 먹을 때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뭔가 나는 썩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동부콩으로 한 밥을 드시면 얘는 뭐 다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 입에 들어왔을 때 씹히는 식감 자체가 콩보다는 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요즘 팥이 앙금으로 원래 들어가던 뭐 찹쌀떡이나 모찌 같은 거에 팥이 가격이 너무 올라서 팥을 쓰지 않고 동부콩을 이용해서 앙금을 만드는 경우도 좀 있고요. 팥으로 앙금을 만들면 우리 입에 이렇게 기분 좋은 정도의 단맛이 나게 하려면 사실은 달게 하는 걸 많이 넣어야 돼요. 이제 동부콩은 자연적인 단맛이 좀 더 있는 재료이기도 해서 오히려 담백한 어떤 찹쌀떡 소를 만들 때 많이 쓸 수 있는 재료죠. 그럼 모찌나 이런 찹쌀떡에 들어가는 앙금 같은 경우는 팥이 아니라 동부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브랜드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팥을 100% 하는 브랜드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부콩과 팥을 섞어서 쓰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동부콩을 더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들도 있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동부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맛이 좀 난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 단맛이 어떻게 보면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요? 단맛 자체가 당뇨를 일으키냐, 뭐 혈당을 높이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이제 질문의 의도에 따라 반은 예스고 반은 노일 수 있는데요. 콩 자체는 우리가 설탕을 먹는 것처럼 내가 단맛만 추출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도 먹게 되고 무기질도 먹게 되고 식물성 단백질도 당연히 같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맛이 나는 재료라고 해서 반드시 당뇨에 걸리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동부콩에 있는 효능을 조금 더 알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또 어떤 효능이 또 있을까요? 다른 콩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콩 자체는 항산화 성분이 꽤 많아요. 우리가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면 내 몸이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산화 작용을 항산화, 조금 막아줄 수 있는,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 성분이라는 건데요. 콩에 특히 많은 게 폴리페놀도 많고 인삼에 우리가 들어있는 걸로 잘 알려진 사포닌 성분도 콩에 소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산화 성분을 콩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을 다양한 종류를 드시는 것은 일반적인 건강인에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이죠. 동부콩이 가지고 있는 그 효능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분들한테 이게 효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환이 있는 분에게 동부콩을 뭐 마치 약처럼 추천할 수 있냐라는 의도이시라면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채널에서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신장질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 초점 맞춰 설명을 드리면 콩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은 사실 신장질환자분들에게도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의 세포의 산화작용 자체를 늦춰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충분한 식재료를 선택하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동부콩, 콩 추천할 만한 재료이지만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드시는 양 자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모찌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찹쌀도 있잖아요. 그쵸. 뭐 모찌에 있는 어떤 모찌뿐만 아니라 모든 떡의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쌀이죠. 뭐 그게 맵쌀이 됐든 찹쌀이 됐든 하여튼 쌀 자체가 떡에서는 제일 중요한 재료죠. 쌀 중에서도 일반 쌀 말고 찹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 쌀과 찹쌀에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밥 해 드시는 그 흰 쌀은 우리가 맵쌀이라고 부르는 쌀이고 이제 떡을 만들 때는 보통 찹쌀이라는 쌀 종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두 개의 쌀은 같은 흰 쌀이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전분의 그 화학적인 구조 자체가 조금 달라요. 맵쌀은 아밀로즈라고 하는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찹쌀은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개의 전분의 모양으로 보면 찹쌀을 구성하고 있는 아밀로펙틴이 가지가 더 많은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찹쌀 먹었을 때 내 위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고 소화되는 데까지 시간도 좀 더 넉넉하게 필요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혈당의 상승도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죠. 오히려 일반 쌀보다 찹쌀을 먹는 게 좀 더 당뇨에는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당뇨 관리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항상 강조드리는 과량으로 드시면 안 된다. 나에게 허용된 양 안에서 비율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다양하게 움직여 보시는 거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 찹쌀에는 전통적으로 좀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런 말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는 말인가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뭐 체온을 올려줘요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한의학에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개념은 몸에 좀 허해진 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할머님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손주가 배앓이를 하면 찹쌀로 쓴 죽을 먹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 보면은 그 찹쌀이 아이의 뱃속에 들어가서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몸을 따뜻하게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배앓이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노렸던 민간요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찹쌀 자체가 좀 기력이 쇠해진 누군가에게는 약간 기력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음식이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가져가서 든든함을 줄 수 있는 재료이다 보니까 뭐 한방에서 얘기하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나 좀 어디 아픈 사람들은 몸속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특히 뭐 당뇨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빠르게 배를 부르게 하는 음식일수록 빠르게 배를 꺼트릴 수밖에 없는 요소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음식은 그 혈당을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 시간대도 되게 짧기 때문에 나에게 포만감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가 다음 음식을 찾는 데까지 시간도 아무래도 좀 더 넉넉하게 필요하게 되고 내 몸 안에서 그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혈당 자체가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죠. 모찌나 이런 찹쌀떡 같은 거가 좀 더 오랫동안 뱃속에 머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을 먹을 때는 또 그런 게 오히려 더 추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모찌나 찹쌀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떡류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뭐 대비 그러냐라고 하시면 일반 우리가 제과점에서 살 수 있는 빵이나 과자류 대비해서는 떡류가 나의 뱃속에 좀 천천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혈당도 좀 완만하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신장 질환이나 그런 거가 있으신 분들한테 찹쌀과 뭐 동북콩이 들어가 있는 간식들을 드실 때 뭐 추천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마지막은 양이죠. 섭취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그걸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고 정해진 양만큼을 드시고 멈춤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떡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찹쌀떡으로 치면 한두 개 정도의 분량 내에서 멈춰주실 수 있다면 또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쌀이 있잖아요. 쌀밥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쌀에는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요. 사실 쌀은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주요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쌀 자체가 탄수화물이기는 하지만 좀 부담이 덜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담이 덜하다라 함은 뭐 탄수화물로서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정도가 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근본 식품으로서는 아주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다른 잡곡류보다는 좀 낮고 해서 뭐 여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에 아주 좋은 식재료이죠.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들었을 때 식이섬유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다 막 이런 얘기 같은 건 굉장히 생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모든 어떤 식재료가 특정한 영양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 하면 이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맞는 표현이시지만 탄수화물 100%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도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지만 현미나 다른 잡곡류보다 단백질이든 무기질이든 식이섬유든 그런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가 함량이 높지는 않죠. 그러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이 쌀 같은 경우는 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뭐 신장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한테 신장에 좋은 쌀을 먹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신장이 안 좋아지시면 굉장히 어색하다,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 중에 하나가 신장이 건강했을 때 건강 재료, 건강 식재료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다수를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셨을 때는 잡곡밥 맨날 잡곡밥 먹으라고 듣다가 신장이 딱 안 좋아지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이 잡곡밥을 조금 줄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잡곡보다는 오히려 흰쌀이 신장에 무리가 덜하고 이 흰쌀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흰쌀 자체가 단백질 함량도 낮고 무기질 함량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행위 자체를 덜 할 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잡곡보다는 흰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흰쌀을 씻을 때 우리가 흰쌀에 들어있는 칼륨 이런 좀 수치 낮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헹궈내고 불렸다가도 그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다시 받아서 밥을 하고 하면 흰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쌀을 좀 잘 씻어주면 칼륨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쌀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떡으로도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장에는 좀 좋을 수가 있겠네요? 뭐 쌀밥보다 떡 자체가 신장에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쌀밥을 먹는다고 해서 쌀밥만 먹진 않잖아요. 떡을 먹는다고 해도 100% 흰쌀로만 된 떡을 먹는다기보단 뭐 고명도 있고 다른 부재료도 있고 하니까 밥이 좋냐 떡이 좋냐 신장 질환자한테 뭐가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리법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재료를 아주 심플하게 요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리법 자체에 뭔가 복잡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신장 질환자들에게 일반 밥으로 먹는 것 대비해서 더 부담을 줄 만한 행위가 추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떡은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보다는 오히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간식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떡을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뭔가 식재료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 각자 떡하고 딱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떡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백설기, 어떤 분은 시루떡, 뭐 꿀떡, 송편, 증편 다양한 종류의 떡을 생각하실 텐데 그 다양한 종류의 떡은 다 속 재료도 다르고 쌀 말고 들어가는 부재료도 다르고 예를 들어 조청을 찍어 먹기도 하고 하는 등의 또 곁들이는 소스 종류도 다를 수 있잖아요. 떡을 고르실 때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나 더 조금 더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을 고른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쌀 말고 견과가 들어간 떡이라든지 콩이 같이 들어간 떡이라든지 하는 다른 다양한 건강한 재료가 눈에 좀 보이되 너무 단맛이 많이 나서 이건 좀 뭔가 양념이 복잡하겠는데? 그런 떡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떡을 좀 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몇 개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PD님이 드디어 양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네요.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모든 섭취의 양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혹은 어느 만큼 먹어도 내가 괜찮은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떡의 기준은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우리 찹쌀떡 정도의 크기로 생각했을 때 한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크기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약간 뭐 떡의 중량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70g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중량이면 한번 드시는 간식의 양으로 적절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떡에서도 이제 그냥 찹쌀떡을 먹느냐 뭐 다른 떡을 먹느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약간 건강하게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떡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 건강인, 뭐 예를 들어 그냥 가벼운 정도의 당뇨, 가벼운 정도의 고혈압, 뭐 살이 쪄서 고배니시 이런 류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건강인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떡 자체를 고르실 때 뭐 견과류, 콩, 팥 다양한 재료가 한꺼번에 좀 응축되어 들어가 있는 그런 떡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콩이나 너무 많은 견과가 박혀 있거나 함께 들어가 있는 떡은 오히려 칼륨의 함량도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단백질 함량도 과다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양 자체를 잘 조절하지 않으시면 좀 과잉 섭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보여지는 떡, 흰쌀 위주로 만들어진 떡을 선택하시면 더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떡 같은 거 하면은 그 모찌가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모찌를 좋아하는데 그 모찌 같은 건 안에 뭐 과일이 들어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과일이 들어있거나 뭐 요거트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도 괜찮나요? 그거 굉장히 떡 매니아신가 봐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예전에 찹쌀떡은 사실 그 동그란 찹쌀떡 안에 팥, 앙금 혹은 뭐 통팥 이런 팥 종류가 주로 소로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그 소 종류가 되게 다양해져서 뭐 생 과일이 통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과일 청이 들어가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거트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소들을 활용한 모찌, 찹쌀떡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찹쌀떡이라는 떡 자체는 한 개의 중량이 거의 정해져 있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떡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한 개 간식으로 먹겠어 딱 이렇게 설정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백설기 하루에 한 개까지 드셔도 돼요 라고 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백설기 크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큰 판으로 나오는 떡이 조금 더 우리가 추정하기가 힘들고 하나의 표준 사이즈라고 모두가 통용할 만한 떡들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럼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떡을 이제 보관할 때 막 냉동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보관하거나 재가열할 때 영양이나 좀 맛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떡 자체는 쌀이라는 것이 주재료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막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분 자체가 노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나서 떡 먹었더니 뭐 딱딱해요, 굳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전분 자체가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 전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전분이 딱딱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딱딱해진 전분을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되돌릴 수 있으면 제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냉동 보관을 하셨다가 드시기 전에는 약간 물을 추가하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거나 뭐 살짝 찜기에다가 한 번 더 찌시거나 하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떡을 드시고 싶은 뭐 신장 환자나 당뇨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이런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당뇨 걸렸어, 신장 질환 진단받았어 해서 앞으로 평생 내가 떡을 못 먹겠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루에 정해진 특정한 양만큼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들어간 재료가 너무 단맛을 많이 내는 그런 떡은 피하실 것. 그게 사실 1번이고요. 2번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을 잘 지키실 것.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떡 한 개 정도의 분량이면 괜찮다.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시면 건강하게 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라는 거죠? 네. 하루에 한 개.
너무 귀하거나 너무 비싸서 자주 먹을 수 없으면 또 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지락은 적정한 가격선과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뭐 편의성도 분명히 있고, 또 마트 어디를 가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류에 해당하니까 내가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재료라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죠.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바지락 같은 조개류가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칼로리가 낮은 거 대비해서 영양소 배합이 아주 훌륭해요. 칼로리는 낮은데 단백질은 높고 비타민, 미네랄도 많이 들었으면서 뭐 피로회복 이런 거에 아주 좋은 타우린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재료죠. 숙취에도 예를 들어 해산물로 끓인 무언가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게 먹고 나면 왠지 내가 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 내 간이 좀 회복되는 느낌이 들고, 사실 조개류들이 가지고 있는 타우린 성분에서부터 느끼는 우리의 감각일 수도 있죠. 방금 이제 그 바지락에 단백질이 많아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지락 속에 있는 그런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단백 식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칼로리가 좀 같이 높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조개류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에 비해서는 칼로리가 좀 낮은 편이고, 동시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만큼이나 아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아연이요? 네, 우리가 굴도 아연이 많고 조개류도 아연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고요. 비타민 B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에너지 대사를 할 때 반드시 필수적인 비타민이거든요. 비타민 B군이 많은 재료이면서 단백질 함량도 높고 하다 보니 내 몸에 좀 원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할을 자연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영양소의 배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칼로리도 낮으니까 뭐 일석이조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바지락 칼국수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런 칼국수 때문에 살이 더 찌고 더 그렇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칼국수는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드는 거의 100% 탄수화물이죠. 바지락에 좋은 영양소가 많은데 네. 아까 칼국수로 먹으면은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몸에 좋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지락 자체를 사실 내가 양껏 먹어서 배부르게 먹어야지 하면 진짜 많이 드셔야 될걸요. 바지락 알 개수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바지락을 또 과량 드시는 거는 또 우리가 늘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재료들을 잘 조리해서 드시면 좋은데, 바지락 칼국수도 뭐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채소를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내가 소화 잘 될 수 있는 형태로 조리된 음식이라고 하면 저는 바지락이랑 다양한 야채를 넣어서 같이 끓인 죽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지락이랑 끓여서 먹는 죽이요? 네네. 조개탕 같은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개를 이용한 국물 요리는 우리 밥상에서 뭐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지락이 들어가 있는 죽이라는 것도 아주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지락과 다양한 채소를 준비를 하시고 바지락 육수를 내는 것처럼 준비를 하셨다가 거기에다가 채소 넣고 또 불린 쌀도 넣고 해서 끓이고 마지막에 바지락 알도 좀 넣어가지고 바지락 맛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메뉴죠. 야채랑 같이 먹으면은 야채에 있는 좋은 성분이랑 바지락에 있는 좋은 성분 같이 만나서 시너지가 엄청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재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조개류 자체는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소화 흡수가 좋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도 추천드릴 만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바지락에 들어있는 철분, 아연,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다른 어패류에 비해서 더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어패류 중에 하나인 건가요? 조개류들은 다 비슷하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바지락은 좀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재료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너무 귀하거나 너무 비싸서 자주 먹을 수 없으면 또 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지락은 적정한 가격선과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뭐 편의성도 분명히 있고, 또 해감의 과정도 다른 조개류보다는 가정에서 하시기가 좀 수월하기도 하고 마트 어디를 가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류에 해당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영양소 밸런스가 특별히 바지락이 더 우수해요 보다는 내가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재료라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죠. 더 많이 자주 먹을 수 있는 네, 맞아요. 재료라는 것에. 그럼 면역력이나 제가 알기로는 뭐 뇌에도 좀 좋다고 들었었거든요. 네네. 일단 아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면역이어도 뭐 정말 무리가 아닐 만큼 아연 자체는 나의 면역력을 유지하거나 증강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것들에 이제 아연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굴이고요. 굴 친구에 해당하는 바지락도 아연이 높죠.
그래서 아연이 풍부한 식재료는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 바지락에 들어가 있는 다른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내 어떤 신경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바지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영양학적인 또 건강적인 이점들이 있는 거죠. 바지락 야채죽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끓일 때 조개류, 해산물만의 그런 비린내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비린내가 안 나면서도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예전에 우리가 조개를 보면 조개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익으면 입을 연단 말이에요. 그럼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입 열면 바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저 익었어요 할 때가 가장 연하고 맛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죽이라는 요리 자체는 물에다가 넣고 재료를 오래 끓이는 특성이 있는 조리법이잖아요. 그래서 바지락 야채죽을 까딱 잘못하면 이 바지락이 들어는 갔는데 너무 질겨서 맛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리를 하는 거를 피하려면 바지락을 가지고 육수를 충분히 내고 바지락 살은 건져내고 거기에다가 쌀과 야채를 넣어서 죽을 야채죽 끓이듯이 끓이신 다음에 마지막에 발라낸 바지락 살을 넣어서 완성하시면 좀 더 부드럽고 쫄깃한 바지락도 먹을 수 있고 바지락의 영양 성분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죽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약간 곁들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올라가죠? 육수를 낼 때 쓰시고 마지막에 다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조개류 먹을 때 알레르기나 통풍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패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보통 아시잖아요. 드시면 안 되는 재료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바지락 자체는 퓨린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재료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내가 뭐 정량으로 생각하면 한 70g, 70g 정도가 바지락을 섭취하기에 적정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끓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넉넉한 양으로 한 그릇 정도에 들어가는 바지락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그릇 정도의 바지락 야채죽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바지락 야채죽 어떻게 먹으면 좋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야채에 있어서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칼륨의 함량을 조금 제한을 하실 필요가 있다면 데쳐낸 야채 혹은 한번 끓여낸 야채 아니면 최소한 물에 담궈 놓은 야채를 이용을 하셔서 조리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고, 바지락 자체도 단백질이 높은 재료이니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